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간혹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이상한 사람들 난입하는 경우 있죠.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잘들 도망가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지난 8일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입니다. 저 한 남성 그라운드 난입해서 지금 요리조리 참 전생에 기름장어였나요? 몇 명 달고 뛰는 겁니까? 자, 지금 한 명도 못 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 볼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나올 텐데요. 자, 나왔습니다. 자, 네,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죠. 남성 달려오고 네, 볼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와라 잡았다 요놈 파당. 그렇습니다. 자, 저 관객들 환호하는 거 좀 보십시오. 저거. 진짜. 자, 그 LA 지역 언론에서 이 볼걸 아주 단박에 스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알바를 구실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집으로 유인했을까요? 그가 차고 있던 이 전자발찌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동네 이장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가 외친 한마디, 왜 내 몸을 지배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치매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까지 개설해 모두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이 40대 여성이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는데요.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만 우리 가족 여러분의 힘듦과 지침 저희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제일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30대) 남성이 전자발찌 감시에서 벗어난 집안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 모임에서 만난 15살 청소년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30대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이죠.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건은 아니죠. 사건은 아니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뮤. 이수연 씨가 지금 꽤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된 그 게시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수연 씨한테 SNS로 한 악플러가 올린 걸 갖다가 그걸 찍어서 저렇게 이수연 씨가 자기 SNS에 올린 건데, 자, 악플 내용이 뭐냐면 못생긴 수연 너 꺼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긴 답글을 달아서 지금 휘두르는 건 솜방망이지만 조금씩 날을 세워서 계속 휘두르다 보면 칼이 되는 건 금방이다. 내가 날 진짜 싫어서 하는 말이면 잘 알겠는데 그냥 하는 말이면 이제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당신은 너무 귀하다. 저렇게 답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이수연 씨가 올해 22살이에요. 야, 그런데 저 같았으면 말이죠. 저도 꽤나 악플 많이 받는데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뭐가 이러면서 저 흥분했을 것 같은데 너는 너무 귀하다. 어린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 대상이 어린이였다는 것을 그것까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글을 정말로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어린이에게는 아직은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22살 어린이가 했다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이거든요. 이수연 씨도 놀랍네요, 정말. 근데 죄송한 말씀이
밋밋한 그 이수정 교수님도 이래저래 본의 아니게 좀 악플 많이 좀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수연 씨도 외모 가지고 악플이 붙잖아요. 저도 머리가 흰데 왜 염색 안 하냐 이런 이제 악플 많이 받거든요. 어떤 못된 유튜버가 그런 걸 한번 언급한 적 있었죠. 네, 근데 뭐 염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렇다 하여 지금 이수연 씨 같이 저렇게 너는 참 귀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은 되지 말라는 일종의 조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조언입니다. 저런 얘기는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인격이 저는 못 되다 보니까 이수연 씨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너무 좀 깊은 감명을 받아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바 자리 줄게. 자, 이거 JTBC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인 새벽에 실종된 학생으로부터 부모님한테 문자가 옵니다. 본인이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건물 비밀번호, 그리고 납치당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새벽 시간에 이 장소를 찾아내서 중국집 배달원을 가장해서 건물에 들어가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자, 혜정님이 우리 이수정 교수님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시다고 그런 고맙습니다. 말씀을 주시네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경찰이 붙잡은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인은 30대 남성이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이제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감금해 놓고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종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로 이제 옥살이를 했고요. 5년 전에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체포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와 뭔가 연관이 있다, 이번 범행이.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공식적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위치를 보호관찰관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접근 금지 구역 같은 것도 지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내가 제일 안전할까? 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거니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게 이 전자발찌의 맹점을 이용한 셈이 됐네요. 네,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가서 또 이런 맹점을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까 봐서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설계되기를 이제 자기 집은 안전구역으로다가 자기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들여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뭐 지리적인 정보 외에는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사실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집으로 불러들여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자발찌로 사실은 제재하기가 알 수가 없어요, 보호관찰관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습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매매가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인을 한 거잖아요. 유인 납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사실 재범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짓을 했다가 걸린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죠.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러 번 이제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실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 혹은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해 미성년이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감금이 되면 결국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현명하게도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7시간 후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 무조건 위험해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꼭 그 어느 위치인지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변에다가 싹 다 알리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112에다가 신고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지금 IT 기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의 모양으로 흔들면은 112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앱을 핸드폰에다가 좀 깔아두시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전자발찌와 관련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지난 10일에 성폭력을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끼고 있던 상태에서 이웃을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웃을 성폭행하고 수락산으로 도망을 갔었고요. 수락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 인간은 어떻게 하다 붙잡힌 겁니까? 네, 일단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도망갔잖아요. 그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범인이 수락산으로 도망간 다음에 112에 전화를 했어요. 본인이요? 네, 내가 수락산에서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다. 아이고. 그런데 나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당시에 실제로 진지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112 통화도 있었고 또 전자발찌 위치 추적도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 얼마 전에 말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전자발찌를 자기 발목에 차고 시연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 전자발찌가 뭐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화학적으로 하든 물리적으로 하든 뭐가 됐든 진짜 좀 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차고서도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정말 너무 많은 성토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일종의 그 전자발찌도 보안 처분이고 일종의 조건부 자유가 완전히 그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처분을 받으면서도 재범을 하면 그 다음에는 형량을 현저히 높이는 정도의 뭐 양형 기준 같은 데서 좀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전자발찌의 효능성에 대하여 사실은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자발찌가. 전자발찌 없을 때보다 재범률이 전자감독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8분의 1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뭐 실증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력은 있다. 그러나 재범률이 0%는 안 되는 게 문제이고요. 문제는 최근에 0%가 안 되는데 그게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이 재범,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숫자는 모두 명수입니다. 아, 예. 1년에 성범죄가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지하게 적은 거죠. 몇십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0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안타깝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입장인 거고요.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이걸 전자 감독만 이제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끝나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방문하고 당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거를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일단 그러면 양 변호사님, 앞서 그 두 사건의 피의자들 어떤 처벌을 좀 진짜 좀 더 그걸 차고 이런 짓을 벌였으면 더 좀 가중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이 법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성범죄를 이제 강간죄를 저질렀지만 처음에 이제 감금했던 자신의 집으로 위인을 했던 그 사람 같은 네. 경우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 감금죄도 아마 추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말 안 들어서 점점점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네, 오토바이 폭주 모임에서 만난 4명 일당. 4명 일당이 10대 청소년을 폭행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그냥 때린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경광봉이 부서질 정도로 때렸고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참 뭐 이번 사건도 좀 한숨부터 나오는데 역시 이 범행이 이것뿐만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이루어진 후에 이 A군이 피해자 A군이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이 가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그 택시를 따라간 거예요. 그냥 집에 갔다가는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따라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니까
강제로 이제 자기 차에 또 억지로 태웁니다. 그다음에 지인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감금해놓고 또 때렸어요. 뭐 경광봉으로 얼굴 때리고 뭐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피해자랑 싸우게 시키고 억지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졌다고 또 때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다음에 불 붙여가지고 이도화상 입히게 하고 또 가위를 불로 달궈서 왼쪽 어깨에 이도화상 또 이렇게 입히게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소위 말해서 뭐 불량한 친구들, 얘네들 이제 뭐 면허도 없이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 폭주하는 친구들 보면 얘네들이 진짜 난 오토바이가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또래들 사이에서 내가 좀 잘 나가 막 이런 걸 의스대려고 뭐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게 참 시간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폭주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참 행태가 변하질 않네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알려진 이 가혹행위 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공범이 4명인데요. 30살, 21살, 그리고는 이제 16, 17, 피해자는 15,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오토바이를 탔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몰려다녔는지가 왜 몰려다니면서 지금 제일 어린 15살짜리를 이렇게까지 가혹행위를 하고 그리고는 집까지 쫓아가고 이 얘기는 이 5살짜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뭔가 이 뭐 집단 범죄 집단이죠. 뭐 이 집단을 유지시키는데 뭐 치명적인 무슨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혹행위가 범상하지가 않는데 예. 그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조사가. 그래서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그 폭주족 하면 그 또래들끼리의 어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말이죠. 성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특이하다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얘기하신 것처럼 저 굉장히 10대 뭐 중후반에 잘못된 한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폭주인 거죠. 그런 행동들을 많이 일삼는 경우가 있는데 30대가 있으면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추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행인 게 정말로 저는 그런 정도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면 무기력감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해자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알려지게 된 것으로 봐서요. 막으려면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또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고요. 이 일당 4명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시에 그 14세, 15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 일당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됐는데 일단 이 4명의 일당 중에 2명은 성인이에요. 네, 30살인 A씨는 징역 4년, 그리고 21살인 B씨는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16세, 17세 남녀, 이 소년 2명은 일단 그 시인을 하고 또 반성을 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 연령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일단 그 항소를 했대요. 이들 중에 3명은. 그런데 뭐 피해자의 선처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항소.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크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변호인이 선임됐건 되지 않았건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거나 용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거든요. 아무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건 그런 노력조차도 혹시 게을리했던 건 아닌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면요. 달라질 여지도 없어요, 사실은. 예. 요즘 또 날이 덥다 보니까 밤에 이제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야밤에 막 다니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정말 하소연이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은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길에서 만난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이장이 먼저 삽으로 위협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를 지배했다. 자, 누가 나를 지배한 건가요? 네, 이게 60대 남성이 마을 이장을 살해하면서 한 말이라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60대 남성이 자기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살해했습니다. 둔기를 가져와서 내리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지배하냐?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왜 나를 지배하냐? 뭔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예. 정신장애 2급이었는데요. 조현병 환자입니다. 평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장이 나를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 이런 생각을 실제 했거든요.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더 좀 충격적인데 이 이장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하려 한다. 또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망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남성은요 자기 증상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요. 또 이 남성은 실제로 이제 동성인 그 이장을 상대로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장이 나를 조종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믿고 있었다는 거죠. 교수님,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이게 많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아주 정상이 아니죠. 아주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정상이 아닌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아마 이 혼자 사시는 60대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도 있었으면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호소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혼자 뭐 만약에 살게 되면은 사실 당신이 뭐 어떤 의료적 그 도움이 필요한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증상을 편집증적인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망상이 편집성 뭐 어떤 독특한 이제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동성애적 어떤 위협감 같은 거를 느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실존한다고 믿는 병이에요, 이 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병원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잘못된 믿음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은 비판 의식도 없어지고 뭐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공격을 하기에 이제 본인의 피해 망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 이장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장을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이장이 먼저 삽을 들고 공격을 하려 해서 그거에 맞선 거지. 내가 이장을 해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이장이 먼저 나를 살해하려고 뭔가를 들고 막 이렇게 달려들었다라는 것도 환상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환시, 뭐 환각, 또 환촉, 무슨 환청, 뭐 전부 다 이제 양성 증상, 뭐 다양한 양성 증상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존하지 않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 중인데 문제는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세세하게 범행 당시에 대하여 이제 그 정보를 다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당한 방위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이장이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삽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더 삽으로 위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장의 그런 행위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방위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인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송 기자,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이렇게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 1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평소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이장에게 그리고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평소에 심각한 망상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다면서 치료 감호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또 항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피고인이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고의 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사건에서 심신미약은 인정이 됐어요. 일단 조현병 환자였기 예. 때문에 심신미약은 인정됐는데 피고인은 그걸 넘어서 아예 나는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심신상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했습니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심신미약은 인정한다. 하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형부당 징역 13년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예.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이 너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더 조금 놀라실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조현병 환자였는데 지난 7월에 1심에서 양 변호사님 무죄 받았어요. 그 사건은 저는 이제 기억하는데 이 사건과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뭐냐면 다르죠? 이번 이번 사건에서는 최소한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자기가 사람을 공격한다.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지가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해친 사건에 대해서는 어머니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 사람을 해친다는 인식 자체가. 그럼 이건 심신상실이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을 해쳤는데 이게 죄가 없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전해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섭다, 조현병 환자들 너무 무섭다 이렇게 공포를 가지시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를 이렇게 따져 보면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게 극히 진짜 손톱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0.00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훨씬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치료가 완전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거든요. 약을 먹으면 양성 증상이 사라지면서 뭐 이상한 그런 정신 착란 증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존속 사례 말씀도 하셨지만 조금 더 일찍부터 좀 더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그리고는 입원이 조금 더 쉬워야 됩니다. 사실은. 입원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입원을 환자의 인권 침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강제적인 입원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나 행정 입원 같은 거, 응급 입원이나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좀 널리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사실은 이런 이제 그 폭력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가장 많은 피해자는 누구냐면요. 가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치료, 약을 꼭 복용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 다음 오늘 법으로 이어갑니다. 장애인과 치매 환자까지 속인 40대 상습 사기꾼이 결국 실형에 처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에게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준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정 행위를 지속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르신 돈 좀 꺼주세요. 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제주도에서 돈을 좀 꺼달라고 하고 안 갚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40대 얘기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치매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치매 어르신은 속아서 집과 땅을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 손 변호사님, 진짜 이 사기꾼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이제 막 마음대로 유린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이게 또 치매 환자가 피해자라면 이건 정말 그냥 식은 죽 먹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범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점점 더 대담해지는데요. 이 날짜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2019년 5월 3일에 처음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총 3번에 걸쳐가지고 돈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속여서 5천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쯤 지난 2019년 9월 5일에는요. 이제 피해자 명의로 예금 통장 개설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또 그 후로 20일 후입니다. 9월 25일에는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이거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돈 좀 빌려 쓰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피해자의 임야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본인이 가져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5일 후입니다. 5일 후에는 또 이번엔 아파트예요. 예. 피해자 아파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다음에 1억 원을 이제 빌린 거죠. 그 1억 원 빌린 거를 또 자기가 또 받아서 이제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치매 어르신을 속여서 이제 편취한 금액을 합해 보니까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듣더니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송 기자, 그러면은 이 치매 어르신하고 이 사기꾼하고 원래는 조금 뭐 친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거겠죠? 아닙니다.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진짜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주도의 한 은행에서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도 은행 옆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보니까 아마 치매 때문에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은행에서 처음 만난 사기이고요. 전력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면서 직접 대출을 도와주고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지체장애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또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 사기도 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와,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딱 진짜 그 약한 사람들만 딱 노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뭐 아주 그 계획적인 수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많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대포 통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포 통장이라 하면 뭐 이 주인이 없는 이제 그 아이디지만 사실은 취약한 사람도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포 통장보다 오히려 이런 취약한 대상자, 실존하는 인물을 이제 편취하는 게 사실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에 취약한 사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 악질 중에 악질 사기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이 보니까 아니 이게 최근 전과하고도 범죄가 유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일부러 재산 노리고 접근했던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행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전의 재판에서 좀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해서 이거를 끊지를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수법이 점점 더 대범하고 더 좋지 않게 됐다라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무 약하게 처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판결을 내렸는데 또 2년 6개월이면 저는 조금 하하.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어르신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는 다행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징역 2년 6개월형이 나왔잖아요. 이 피고인. 그런데 편취 금액이 1억 7천만 원인데 이 정도 형이 나왔으면 이거는 합의가 이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보를 취득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을 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피고인에게 받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돌려주고 형량을 좀 낮출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또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합의도 안 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이제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잘 방법을 알아보고 본인의 피해를 좀 보전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진짜 이
사기범도 정말 상습이었고 제가 이제 이 사건 반장 통해서 이 사기범죄에 대한 뭐 많은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야 이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제 사기 요즘은 온라인 사기 많이 하거든요. 재범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 진짜.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흉기를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편취하는 건데 대상자만 취약하면 사실은 다시 하기는 제일 쉽죠. 자본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기는. 그러니까 이 재범률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제 재범률이 높을 만한 처분을 다 받았어요. 그 전에 사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뭐 여러 번이랍니다. 여러 번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법원으로 그 다음에 처분 받는다고 받았는데 벌금형 그리고는 또 징역형이 나오긴 했는데 집행이 유예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결국에는 징역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엄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경험으로 봐서는 2년 6개월이 굉장히 엄벌에 처해진 거죠.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이 사기 범죄들을 이게 좀 계속 저는 이 전해드릴 때마다 너무 약한 것 같다. 선방망이다. 그래서 뭐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 한 15억 땡겨가지고 3년 받으면 이 연봉 기준으로 한 1년에 5억 정도는 할만하네 뭐 이런 말씀 자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지금 마지막 말씀은 한 10년 전까지는 통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금융범죄 이런 어떤 액수가 높은 범죄에 대한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몇십 년 형량을 뭐 사람을 해친 거 못지않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법정의 양형 기준에 이게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1억 7천만 원 피해액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2년 6개월 가지고 과연 이걸 정말 끊을 수가 있을까? 이전에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또 얘기하시면 고개를 갸웃거려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1억 7천 원이 우리 사회 전체에 봤을 때 어마어마한 범죄 액수는 아니지만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사기만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러면 또 버틸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얼마만큼의 범죄를 적당하게 처벌을 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정행위의 대가입니다. 자,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얘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사연인데 이거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부는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도만 한 게 아니고 불륜을 하던 여성과 91년에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이 남성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연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나와 상간녀의 이 연결고리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상간녀를 고소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사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연결고리가 남편이고 연결고리가 사망해서 뭔가 좀 혼란이 생기는데 예. 법적으로 볼 때는 연결고리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사망한 남편과 또 그 내연녀가 각각 뭐 범행을 함께 한 거지, 행위를 함께 한 거지만 각각 이 아내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해서 이제 사망을 한 남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는 이 상대방, 그 내연녀 상대로는 비록 남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물릴 수 있고요. 다만 이때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남편의 잘못까지 함께 물을 수는 없어요. 이 내연녀의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연녀 측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뭐 지금 주장은 옛날에 그때 이제 한때 만나가지고 사실은 출산을 한 이후에 관계가 정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당신 남편한테 내가 애가 생겼으니까 애에 대한 양육의 그 도움만 사실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
그러니까 뭐 혼인을 파탄낸 그 이제 그 사유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시효가. 예전에 이제 결국 동거해서 아이를 낳은 거다 보니까 뭐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연녀는 그래 내가 당신 남편하고 바람핀 거 맞다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는 끝났다.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배째라 약간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소멸시효라는 게 뭔 얘기인가요? 배를 짤 권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확 이해가 되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양익한테 돈을 한 10만 원 빌렸다고 쳐요.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려달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 받겠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10년 정도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변호사님 10년 제가 전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나서 달라고 하는 건 그때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굳어진 사회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라 그래서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해서 더 이상은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내연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양육과 관련한 도움만 받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다는데 그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양육비? 네, 정기적으로 돈을 붙인 겁니다.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요, 총 2억 원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양육비를 볼 수 있는 총 2억 원 상당의 돈을 보냈고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40%를 내연녀에게 명의 변경 방식으로 넘겨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이 내연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2천만 원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일단 이 소송에서는 뭐 피고인이 아니라 원고 피고죠. 대등하게 이제 그 민사소송 당사자가 된 건데 일단 이 피고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즉 출산 시점까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뭐 양육비 등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남편의 그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10년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역산해서 소재기 시점부터 거꾸로 이제 계산해서 10년 그 기간 동안에는 잘못을 한 게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아까 그 배째할 권리가 없다. 그게 이제 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인 건가요? 그게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점으로 볼 거냐?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재판부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2019년까지 이 여성을 만났던 겁니다. 아이고. 그 카페도 찾아갔었고 일하는 곳에 찾아갔었고 통화도 했었고 집에도 갔었고 이 여성도 남편의 회사에 연락을 하고 오기도 했던 그런 걸 붙여봤었을 때는 재판부가 봤을 때 아니 이건 시작 시점이 출산 시점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연락을 했을 때부터 기산해서 10년이 지났어야 되는데 그건 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아이가 말이죠. 성년이 된 이후에 돈을 딱 끊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재판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라든지 기타 이런 것 뭐 어디로 찾아갔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송금은 사실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때 좀 더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양육비라는 건 양 변호사님 그 성년이 되면 그냥 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양육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미성년일 때까지는 절대적인 양육 의무가 있고요. 성년이 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기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은 여유가 없을 경우까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거든요. 물론 고액은 인정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서 좋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법원이 이 사망한 남편이 지난 30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 위자료 2천만 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2천만 원이 뭐 많다 적다 지금 뭐 약간 갑론을박 중이신데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부정행위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위자료가 정치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할 때도 2천만 원 정도도 상당히 많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거의, 많은 거예요? 네, 최고의 액수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상대방을 괴롭히고 폭력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파타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5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망한 배우자지만 남아있는 그 배우자의 내연 관계했던 여성에게 나중에 내가 알았지만 지금 정치적 충격이 커라고 물은 거기 때문에 많이들 싫어하시겠지만 많이 받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죠.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최근 이혼을 결심한 여성. 그녀는 2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과정에서 법원 가사조사관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오더니 꼭 이혼을 해야겠냐 이렇게요. 심지어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해봐야 한다면서 3자 대면까지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에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여성은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까지 공포에 떨어야 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재판 신청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까지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법원이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린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정위원들은 사랑 싸움인데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말도 한다는데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어렵게 용기를 낸 이혼 소송 과정에서 2번 울게 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알아봅니다. 야, 진짜 이것도 정말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혼 과정에서도 또 울게 된다. 그러니까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하는 이혼인데 그 과정에서 2번, 3번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송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법원 이혼 때문에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남편분이 아직도 우리 사모님 많이 사랑하고 계시던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남편의 말을 듣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폭력에 시달렸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자식이 보는 앞에서도 목을 졸랐다고 하고요. 참다가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한 건데 이혼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조정 과정에서 조사관이 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사관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걸 듣고 와서 남편이 여전히 이렇게 좋아하시던데 이거 이혼을 꼭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2차 피해라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커플은 2년째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 조정 과정이라는 게 보통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보면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런데 방금 송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내가 진짜 매일같이 날 막 패는 남편이 싫고 그게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살아보시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있어요, 실무상. 우선 첫 번째는 물론 이게 의도는 그와 다릅니다만 다른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만 자칫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사소송법에 조정 전치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칙은 원래 조정을 신청하라고 돼 있습니다. 법 규정상. 그런데 조정 신청 안 하고 바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알아서 조정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예 재판 열기 전에 그냥 조정부터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한번 불러서 본 다음에 조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만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목적입니다만 자칫 이게 경직
왜곡된 상황으로 운영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라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조정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돼요. 물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랑 마주쳐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다시 귀가할 때도 만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 또한 이제 억압되어 있는 심리 상태에서는 이 조정장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또 분위기 보고 무서워가지고 저 이혼 안 할게요 괜찮습니다 용서했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출석주의가 원칙입니다만 법원 허가받으면 대리인만 변호사만 갈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또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절차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모를 경우에는 과연 누가 도와주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이 조정장에 앉으면 변호사들이 다들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어떤 허물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조정위원들이 이혼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그게 것인가? 약간 옛날 마인드 아니에요. 네,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하거든요. 아이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손 변호사님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려고 그러겠어. 뭐 흉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부부싸움의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건데 세상에 당사자가 나오세요 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도 잘 설명을 주셨지만 왜 그 조정관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정제도를 둔 취지 자체가 이혼을 어렵게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혼을 쉽게 하게 되면 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게 사회적 문제라는 어떤 법원의 인식이 있거든요. 가정법원의 인식이.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로 막아보려고 하는 게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전 취지 같은 것도 있고 또 손 변호사 잘 설명을 주신 것처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가정이 뭐 경제력이 여유로워서 뭐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특히나 폭력 가정에서 더군다나 이게 심신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돼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인을 찾아서 도움을 얻는다는 거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다면 변호사 조력을 그 단계에서 받는다면 방금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재판부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가정폭력이 신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사실이라도 있고 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분리가 돼 있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조상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그러면 남편 말만 듣고 와서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법원이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가 어딘가 보호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집 들어서 그런데 가고 있겠어요. 당연하죠.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서. 자, 교수님, 제가 진짜 충격적인 그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에 접수된 사례 중에 몇 가지인데요. 자, 그랬답니다. 이 이혼 조정 절차 때 조정위원들 일부겠지만 그 사람들의 워딩인데 저렇게 반성하고 다시 안 때리겠다고 맹세하는데 좀 적당히 기회 한번 주시지. 그 여자가 좀 봐준 맛도 있어야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정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증거가 좀 약하니까 가서 한번 더 맞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거품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품 안 보이세요? 참을 수가 없는. 잘 보니까 좀 보입니다. 네, 좀 보이죠. 네, 정말 너무 구제가 불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형사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혼 그 소송이 이렇게까지 이혼하기가 어려운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몰랐고요. 이런 사례를 만약에 외국 같으면, 선진국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단은 폭력이 이제 있는 집, 여자가 밤에 비명을 지른다. 그럼 이웃에서 다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겠죠? 그러면은 즉시 체포가 돼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입건 기록이 남습니다. 예. 그럼 그 입건 기록으로 당장 그 출동했던 형사가 이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피해자한테 물어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와. 왜냐하면 이 사건은 폭력 피해자. 의 중심으로 피해자를 일단은 폭력으로부터 구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집행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처벌법도 반의사 불벌세가 있어서 합의를 마구 종용을 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하고 이혼을 그래서 겨우겨우 20년씩이나 두드려 맞다가 가서 이혼시켜주세요 했더니 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좀 더 참지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한다면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에게 사법 정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판사님이 얘기했다고는 이 문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가사조사관과 일부 조정위원들이 여전히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송 기자. 그런데 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까 손 변호사님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인데 딱 같이 앉혀놓으니까 실제 다시 폭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이게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게 지난해 5월에 전남 해남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차로 들이받아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아내가 경찰을 몰고 있었는데 이거를 찾아가서 반대편에서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당시에 접근 금지 상황이었는데 당시 도로가 제한 속도 시속 50km였는데 121km로 갔다고 하고요. 저게 현장이네요. 네, 현장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난달에 아내를 납치해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완전 열받으셔가지고요, 지금. 자, 그리고 뉴질랜드 교민이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앤틱 마니아님 말씀은 뉴질랜드에서는 남자가 여자 때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주셨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과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각각의 배우자에게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자녀에게는 또 끔찍할 수도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인데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 조정위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라. 만약에 그렇게 만나자면 당신 불이익받을 수도 있다. 아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또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인정도 못 받고 아니 나는 좀 흉기로 위협까지 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겁니다. 조정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직 말을 만들어낸 이걸 또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있으면 초기에 그게 형사사건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웃에 대한 신고건 자신에 대한 신고건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풀어나기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본인도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방장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데 있어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손 변호사님이 짧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하나만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게 애초에 목적한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작용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정위원들도 본인의 역할을 한번 좀 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판사가 직접 하는 수소법원 조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깔끔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어차피 양쪽 다 이혼 원하니까 조건 빨리 맞추자. 재판 없이 끝내자라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조정위원이 하는 조정,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도. 그래서 법원도 조정위원을 잘 검증을 하자. 그리고 그 조정위원이 제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여러 가지 뭐 포교 활동으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생겨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만. 세상에 이혼하러 온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요. 네, 갑자기 뭐 이제 좋은 이야기 하더니 뭐 꺼내서 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원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변호사 조력을 그 단계에서 받으면 뭐가 됐든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부터 받아야 되는 게 더 맞죠. 사실 예. 네, 폭력 초기부터. 연락 주십시오. 자,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닷새 전 경기도 광명시 시민체육공원 한 50대 남성이 주차장으로 걸어오는데요. 이 남성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격분한 남성은 흉기로 위협을 하고 승용차로 공무원들을 밀치고 도주하기까지 하는데요. 약 5km를 추적한 끝에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 거부로 인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고등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6명의 고등학생들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2명의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 밀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CCTV를 분석해서 폭행에 가담한 3명을 입건해 조사해온 경찰은 가해 학생들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와, 진짜 이제 2,000명이 넘을 거라고는 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오늘이 2,223명입니다. 2,000명 넘은 게 처음인데요.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거리두기 2단계였거든요. 그때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99명밖에 초대를 못하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2달 후에 2,000명이 넘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뭐 지역별로 어느 한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고르게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게 50대 남성 마스크 쓰란 말에 격분 아직도 이러고 사네요. 진짜 이 몇 번이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도대체. 그렇습니다. 체포될 때도 뭐 순순히 체포되지 않았어요. 네, 이거 하차 과정 불응했고요. 또 차 밖에 나와서도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테이저건 맞고 검거가 된 건데 당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정말 마스크 쓰란 말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최근에 이런 그 마스크 관련된 시비가 늘고 있고요.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한밤중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잇따라 스마트폰을 훔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일 밤 인천의 한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용의주도하게 CCTV부터 가리는데요. 6분 동안 약 1,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70여 대를 훔쳐 달아난 남성. 지난달에도 인천의 또 다른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2분 동안 총 970여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0여 대를 훔쳤던 건데요. 잇따라 스마트폰을 훔친 이 절도범이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2번의 절도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3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남성.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경북 경산의 한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고 PC 등을 가지고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남성은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살해 후에도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 거래 금액까지 갈취하려 한 남성. 과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정 기자, 제가 이제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많이 다뤄봤지만 네. 사람을 죽이고 그 피해자의 주식까지 팔아가지고 그걸 챙겼다는 경우는 전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당시에 피해자가 주식창을 켜놨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해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니까 컴퓨터에 주식창이 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도했고 아마 그 매도한 금액을 챙기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과거 피해자와 증권사에서 같이 다녔던 동료였습니다. 지금 검찰은 피해자의 증권 계좌랑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을 파악해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고 휴대전화 매장 두 곳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습니다. 자, 일단 검거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아까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CCTV부터 가리잖아요. 그 전에 얼굴 다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CCTV 추적을 한 겁니다. 경찰이 주변 탐문한 끝에 자택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생활고 때문에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훔친 스마트폰도 팔아서 생활비에 썼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두 공주님의 엄마, 사반 가족 정혜진 님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막을 좀 빼주셔야 될 거네요. 자, 지금 보이는 건 생후 3개월째 나율인데요. 나율이가 이제 엎드리거나 눕기보다 저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사건 반장 할 때만큼은 나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무당벌레 인형과 함께 앉혀놓고 혼자 놀게 한 다음은 본방사수를 하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하드코어한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뒤돌려 놓고 시청을 하신다고 해요. 혜진님께서.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자, 첫째 나예가 요즘 이 나율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그냥 둘째만 예뻐하니까 조금 속이 많이 상해한다고 이 혜진님이 첫째도 꼭 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진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잘 키우시고요.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벌써 뭔 사달이 났네요. 네, 한 마트 주차장인데요. 우리 뒤로 가다가 국산차 지금 아니에요, 부딪혔습니다. 저거? 네, 현대차 국산차인데요. 은색 차가 뒤로 가다가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서 뭐라고 말을 하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차로요. 잠시 후에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다시 또 부딪힙니다. 남성이 나왔는데요. 왜 저래, 왜 두 번째로 저래? 부딪혔습니다. 화가 난 듯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고 남성도 둘이 받았습니다. 왜 화가 저래, 나서 왜?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보이는데 나왔다. 네, 다시 나와서 좀 뭐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가고요. 경찰에 신고한 걸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going behind my car? You're hitting me! Behind my car. You broke my car! 아니 근데 이게 사람까지 쳤어요. 차만 친 게 아니라. 여러 번 쳤는데
지금 접촉사고를 내놓고는 왜 내 차 뒤에 있었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진을 하면서 남성과 차를 밀어내는데요. 왜 저래요? 아니, 진짜. 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남성에게 좀 위험하니까 비키라고 하는데 남성도 끝까지 비키지 않고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러다 완전 깔면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맞습니다. 좀 기싸움 하는 걸로도 보이고요. 나와서 저렇게 기싸움 하는 것 같은데 내 차에서 좀 떨어져라고 지금 소리를 친 거라고 합니다. 남성은 저렇게 차 뒷부분에 매달려 있고 여성은 또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네, 계속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니 나와서 계속 신고를 계속 이거- 하고 근데 네, 저렇게 설마 가는 거예요, 후진을 그냥? 해버리더니 그냥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과는커녕 그냥 도주, 그러니까 뺑소니를 하고 마는 겁니다. 경찰이 나중에 이 여성을 체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경찰에 신고도 했으니까 충분히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랑 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렇게까지 급하게 도망을 간다면 뭔가 다른 감춰야 되는 사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배 중이거나 아니면 저 차에 뭔가 감춰야 되는 불법적인 뭐 마약, 약물 또는 총기 등이 뭐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 오클라호마주로 이어갑니다. 고속도로. 네, 빨간색 트럭이 1차선으로 이동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앞차를 바짝 뒤쫓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하게 됩니다. 네, 계속 달리더니 빨간색 트럭이 2차선 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옆에 차량, 검은색 차량과 나란히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달리다가 조금씩 달리다가 1차선 쪽으로 왼쪽으로 1차선으로 가는데 저 검은색 차량은 좀 피합니다. 가까스로 피해서 붙이지 않았고요. 갓길 쪽으로 피했는데요.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네, 아마 두 운전자 사이에 이전에 좀 시비가 있었나 그랬겠네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협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갓길 쪽으로 저렇게 밀어내면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해야 되는데. 예, 다시 1차선으로 이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고 이번에는 아예 오른쪽으로 가서 따돌리면서 앞으로 가더니 다시 스톱, 나란히 2차선에서 이동해서 달리기 스톱. 시작합니다. 부딪히고요. 야, 예. 진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갓길로 밀어버렸고 저 검은색 차량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충돌하고도 계속 들이받았고요. 뭐 하는 거야? 결국에 지금? 저렇게 멈춰 섰는데요.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두 차량 모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했고요. 빨간색 트럭 운전자는 순찰대에 딱지를 뗀 뒤에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날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Driver of the red truck opens his back door. There was a little boy sitting in the back seat of his truck. He had a 4-year-old or 5-year-old in the back seat. And I was like, oh my gosh, he's got a kid with him. 와, 교수님 저 애를 태우고 저런 짓을 했다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애들도 저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뒤집히거나 하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거 스티커 붙여놓고 저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지금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죠 지금? 글쎄요,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무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손을 아래로 찌르는 건 춤이 비슷해 보입니다. 차들도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별로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저렇게 춤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앵커님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사건 반장에 제보하시겠죠. 저는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반장이 내올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요. 입고 있는 옷이 유니폼 경찰입니다. 차량 통제 중인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호주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막기 위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통제하면서 면허증 확인하려고 저렇게 손을 아래로 차를 멈춰 세워라 안내하는 건데 저걸 저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일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니까 보기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보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예, FC 신시내티와 올랜도 시티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인 축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너무 작죠? 예, 그 뒤를 한 여성이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경기장에 낮은 걸 하니까 아이고, 엄마가 쫓아온 거죠. 세상에. 아니, 아이가 어떻게 들어갔죠, 저기? 저렇게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고 있으니까 아이도 나도 공 차고 싶다. 갑자기 응원석 공사를 하고 흥분했구나, 지금. 잔디밭으로 달려간 겁니다. 아이 엄마도 역시 다급하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축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아이를 엄마가 뒤쫓고요. 슬라이딩을 하듯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붙잡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뭐 경기장에 난입한 아이가요. 고작 2살이라고 하네요. 진짜요? 어쩌면 평소에 공차기를 즐기던 축구 신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이 데리고 오다가 보시면 엄마가 또 안경을 떨어뜨려요. 한 손으로 안경 줍고 한 손으로 아이 안아 들고 잔디밭을 빠져나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는 웃고 계시는 걸 보면 황당했겠죠, 아이 엄마. 자칫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엄마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경기는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영국으로 가보시죠. 어유, 저 물난리 났네요. 네, 허리까지 물이 찰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침수 차량에 다가가더니 뒤를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 노란 원에 저거 강아지 아니에요? 네네네, 강아지입니다. 여성이 반려견이 옆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은색 차를 여성이 힘껏 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개 헤엄을 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성이 밀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강아지가 저렇게 일어서더니 웬일이야, 같이 앞발 2개로 차를 같이 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따라서 앞발로 자동차를 같이 힘껏 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와, 와, 진짜 진짜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영상 속의 뭐야? 여성은 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세상에. 침수 차량을 발견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밀어내는 걸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밀다가 어느 정도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반려견이 자신과 함께 저렇게 차를 밀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네, 아마 주인이 선행을 하니까 따라서 선행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주인은 이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는 저 반려견에게 아주 좋아하는 특별한 간식을 먹을 걸로 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인간보다 훨씬 낫네요. 아까 그 애들 뒤에 싣고 달리는 그 이상한 보복 운전하는 차보다 지금 강아지가 훨씬 낫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강아지는 자기가 저렇게 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혼자 저 순간 내가 밀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진짜. 하겠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스웨덴으로 가보시죠. 어우, 네, 술록입니다. 술록 여러 마리가 도로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 양옆에 숲에서 아마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요. 먹을 걸 찾고 있는지 땅바닥을 보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니까 술록 몇 마리가 뭐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도 오른쪽에 저렇게 보입니다. 아유, 그냥 도로가 술록판이네요, 그냥. 맞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요. 길 위를 어슬렁거리는 술록 떼를 보고서 잠깐 멈춰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점령을 한 것처럼 저렇게 계속 어슬렁 거리는데요. 근데 술록 한 마리가 자동차 앞에 있습니다. 막아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멈췄는데 갑자기 다리를 벌리고 이 스티커 뭐예요, 이거? 네, 가린 건데요. 당황을 한 표정이고 뭔가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를 점령하더니 이제 노상 방뇨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이 노상 방뇨. 스티커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밀한 장면이 있었던 건데요. 생식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끝나고는 다시 저렇게 무리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네. 이걸 찍은 사람은 아마 술록이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저 스티커를 붙이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만약에 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이거를 방송을 했더라면 방송 심의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0초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여보, 우리 부모님 보험 입원비가 보장이 됐었나? 그럼 왜 거기서 찾아? 굿리치가 다 찾아놨는데. 온 가족 보험을 한눈에 조회하는 굿리치 가족보험 조회. 보험을 지혜롭게
군리치.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자, 정말이지 제가 채널 고정, 리모컨 뭐 만지지 마세요, 뭐 30초 광고까지 다 보시면서 진짜 뭐 별로 내용도 없는 이 클로징 기다리시는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